서해안이나 서해안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서 아침에 그 밖에 중부지방, 호남, 영남 서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새로운 정치에 각오를 담겠다면서 사과를 하며 큰절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면서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그리고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86 인사 용태론이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은 대북 평화 쇼는 하지 않겠다면서 말이 아닌 힘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사력으로 북한 도발을 사전에 막는다는 선제 타격론도 다시 꺼내들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하고 보름가량 남았지만 여전히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권자들은 여야의 대선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설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선 국면이 너무 지나치게 혼탁해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린 좀 공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통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경기도민의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의 어떤 거리를 줄이는 이런 걸 이제 해내겠다라는 건데요. 네. 현재 이제 광역 급행철도 이 GTX가 ABC 노선이 뭐 착공 중이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게 GTX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GTX-A의 플러스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GTX-C의 이제 플러스 노선을 만들어서 북부는 동두천까지, 남부는 병정, 모산, 평택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GTX-D는 지금 이제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포에서 부천, 강남, 하남 구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GTX-E와 F를 이제 신설을 하는데 네. GTX-E는 인천에서 포천까지, 그러니까 서쪽에서 좀 이 동북 쪽까지 쭉 연결을 하는 것이고, GTX-F는 파주에서 여주까지
그러면 이제 북서쪽에서 이제 남동쪽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노선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선의 관악산역에서 안양 구간을 연장하고 지하철 3, 5, 6, 7, 8, 9호선을 연장하겠다. 그래서 고양과 은평선을 신설하겠다. 부천 대장과 홍대선을 또 신설하겠다. 그리고 각종 철도망을 또 연장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교통혁명이다라는 거고요. 네. 도로망과 관련돼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양재 IC와 동탄 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 검토하겠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를 해서 경기 남부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대대적인 사회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공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큰 절을 하며 사과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약 발표하기 전에 예정이 없던 이제 큰 절을 했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이제 배석해 있었는데 이 윤호중 원내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15명도 이제 같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 사죄, 사과 이런 단어를 6차례 써가면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개혁 진보 세력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특히 많이 부족했다.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질책을 하는데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오랜만에 이재명 후보 유세연설에 동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남 상대원 시장 유세에 깜짝 등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 요청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여기에 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도 같이 좀 일정 수행을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정권 교체로는 좀 의식을 한 것인지 민주정부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한 지 35년이 됐는데 20년을 지금의 이제 보수 계열 정당이 집권을 했고 15년을 민주당 계열이 집권했다고 보아야 되는데 두 정부 중에 어느 쪽이 더 나라를 위해 잘했는가 누가 물어본다면 1초도 주저함 없이 민주당 정부가 그래도 잘했다고 내가 대답을 한다라는 거였고요. 네. 코로나 위기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을 선택하느냐 한 번도 노를 저어본 적이 없는 사공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나름대로의 어떤 경기도지사로서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도 높이 사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전 대표 연설에 앞서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륜이 높고 유능하고 정말 대단한 우리 선배 정치인이다라면서 추켜 세우는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이런 행보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에게 좀 불리한 흐름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내 내용을 정리를 했고 또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 공개가 그렇게까지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오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이제 좀 복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답보 상태이거나 약간 이제 하락세로 처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지금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게 또 이제 경기하고 서울 이 수도권의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해서 그런 건데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뭔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공약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글로벌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라면서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일종의 쇼로 평가를 하면서 저는 쇼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뭘 약속했느냐를 쭉 보면 비핵, 번영의 한반도 실현, 그리고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 안보, 외교 적극화, AI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킬체인 확보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및 대량 응징 보복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정착 능력과 초정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겠다. 그리고 레이저 무기 등의 새로운 요격 무기도 개발하겠다. 이런 약속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한국형 아이언돔의 조기 전력화도 약속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서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이제 박격포나 이런 포를 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로켓포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북한의 뭐 장사정포나 이런 거를 요격하는데 쓰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가 돼 있고 현무2도 개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미사일 요격용이고 예. 장사정포라든가 방사포라는 것은 이제 미사일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요격하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모든 무기를 이제 요격하고 모든 무기에 대응을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도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군비 증강을 하는 데 따라서 북한도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또 같이 또 군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나는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겠지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강한 뭐 어떤 대북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전략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서 예. 심지어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시험 이런 것들도 다시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층에는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불안함 이런 걸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그런 이제 어떤 정서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접근법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진 것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이다. 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힘에 의한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유권자들의 이제 좀 이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불안을 키우는 그런 어떤 공약이다. 선무당 공약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은 안보와 국방의 문양을 자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보 이슈에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수 지지층은 꽉 붙잡고 가겠다. 뭐 이런 전략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판이 또 열렸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건의한 직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화천대유 일당들이 이제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 번째 이제 공판을 진행했는데 재판부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박모 씨의 상사인 주모 씨가 공모지진서를 검토한 이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정민영 변호사 당시에 이제 전략사업팀에 있던 네. 이 정민영 변호사에게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날 유동규 본부장에게 질책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 박모 씨에게 검찰이 물어봤는데요. 이 박모 씨는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났는지 들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박모 씨는 총 맞았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즉 유동규 본부장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질책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정민영 변호사한테 했는데 네. 다음날 유동규 본부장이 질책을 한 거니까 일종의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화천대유 일당들 간의 어떤 초기부터 있었던 공감대랄까 논의 구조랄까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박모 씨는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내일 대장동과 관련한 책 그러니까 대장동을 말한다는 책을 뭐 발간한다면서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을 말한다인데 이게 이 대장동 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파악한 것도 있고 윤정수 전 사장 입장에서 이제 해석한 것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내용들이 종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예. 즉 핵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배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윤 전 사장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체 조직을 장악을 했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연결되는 보고 채널도 독점을 했고 다른 계통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을 등에 업고 조직을 장악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어떤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순한 행동대원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사업 결제한 내역들을 볼 때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 체결 관련 공식 결제 문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아마도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 대한 배임 의혹을 반박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하자고 하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도 했었는데 이미 평당 1,400만 원으로 아파트 용지 분양가를 설정한 상황이고 확정이익을 보장한 상황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손실이 날 때 이제 확정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이제 지적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윤정수 사장이 2018년 취임해서 최근까지 사장을 지냈고 대장동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걸 직접 조사한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은수미 시장하고 이제 마찰이 있어가지고 해임이 됐었는데 이걸 또 재판에 가서 또 이렇게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서 임기를 채운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기 양평 유세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경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산적대들이 동네 물건을 다 훔쳐가다가 동네 모습한테 걸려서 몇 명이 도로 뺏어서 돌아오는데 손이 작아서 다는 못 뺏어오고 좀 남겨놨더니 도둑들이 변장을 하고 마을에 나타나서 이재명이 도둑한테 물건을 뺏어오다가 일부러 남겨놨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가 복잡한데 충분히 다 환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환수를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직원을 관리를 못해서 오염된 것이 일부 있는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죄송하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책임지겠다라면서 특검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검사 방식이 달라지는 걸 꼽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별 진료소에 가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 연결해서 이 달라질 검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달라지는 검사 방식이 26일부터 일부 지역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범 지역으로 시범 지역은 어디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많은 지역이 되고요. 예. 현재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많은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 안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적용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자가진단 키트 내지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 위주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유는 일단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PCR 검사 역량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 PCR 검사를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속항원 검사나 또는 자가진단 키트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이러한 그 관리 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건 언제쯤입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단 체계가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PCR 검사 역량을 넘어가는 어떤 검사가 의뢰되는 경우에 예. 저희가 그렇다고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그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 12월 달에는 워낙 환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PCR 검사 역량 85만 건에 거의 달하는 70만 건 정도의 검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1월 달에 들면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대략 지금 하루에 시행되는 PCR 검사 건수가 30만에서 40만 건 정도로 대략 한 40에서 50만 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새로운 이 검사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는 이 역량들이 다 소모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높게 나오는 지역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PCR 검사를 먼저 받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거잖아요. 아니면 네, 이제 맞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된다는 건데, 근데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CR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위험군이 일단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역학 연관자들, 즉 확진자 접촉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1순위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지금 빨리 PCR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거나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 즉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이제 두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외에도 의사가 봤을 때 PCR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PCR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외 일반 국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진료소 내에서 위치한 구비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차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나이가 연령대가 조금 높은 60대 이상이거나 그러면 PCR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러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을 선정을 해서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이런 거 없이 저희가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앞에 선별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선별 과정에서의 의료 인력 내지는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의료 지원의 소모도 분명히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가 신속항원 검사는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정부가 이 신속항원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먼저 쓰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선별검사라는 거는 가급적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감도가 4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40%라는 민감도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양성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중에 40% 정도만 저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 확진자들이 집단 안에 섞여 있을 때 그중에 40%만 잡아내고 나머지 60%를 놓치게 되면은 이 놓친 60%는 지역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60%에 의한 오미크론 유행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속항원 검사라는 건 사실 선제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PCR 검사 역량이 다 소모가 돼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써야 되는 방법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신속항원 검사의 어떤 용도나 또는 사용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또 엄밀하게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유행 지역에서는 이제 환자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이런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사가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신속항원 검사라도 해서 일단은 최대한 하여튼 검사 확진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레부터는 확진자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돌파 감염도 있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에 조금 필요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른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신속항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은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을 회피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돼도 본인은 이제 위중증이나 유증상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네. 본인은 괜찮지만 본인이 감염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이전에 델타 변이에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게 되면은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분을 통한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일반화됐을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은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산을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네네.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밀접촉 추사를 저희가 전부 다 자가격리를 시켜주게 되면 국가의 기관 시스템이 안 돌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저울질을 해서 일단은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전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로까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은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접종자의 7일 격리 같은 경우에도 네. 보통 이제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고 나서 3일 이내에 한 50%, 그다음에 대략 한 5일에 한 70% 정도, 그다음에 7일 정도 되면 한 80% 정도 양상인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7일 이후에도 한 20% 정도는 발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치들이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이르게 선제적으로 쓰는 경우는 오히려 확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먼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 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두 분 뭐 요즘에 맹활약하고 계시는 거 TV를 통해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나와서 굉장히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뭐 무속 논란이 한창 있다가 이번에 또 영빈관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 영빈관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분 어떤 부분들? 제가 먼저 디펜스를 해볼까요? 디펜스를 하고 나면 신 의원님 다시 한번 때리시는 걸로. 근데 이게 그 녹취 원문을 들어보면 기자가 이제 자기가 자기 본인이 무슨 무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옛날부터 뭐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많았잖아요, 보면. 네. 근데 자기도 무슨 무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예. 기존의 집무실 자리가 아니라 영빈관 자리로 옮겨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그래 옮겨야지. 그래서 옮기신다고요?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가 주동적으로 무슨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기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지금 응답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뭐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 옮기겠다고 무속인 말을 믿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무슨 뭐 무속 중독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긍정의 표시를 했을 그러니까 뿐이다. 이제 중국말로 보면 이런 거죠. 뭐라고 물어보면 중국말로 그 조울 호자 있잖아요. 호. 예. 중국말로 하오 하는데 이게 진짜 좋다가 아니고 그래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 거죠 보면. 신묘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우하우를 비유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게 보니까 이제 금방 김 의원처럼 네.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7시간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경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선까지 오면서 이번 대선의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MBC 프로그램을 통해서 17%가 나왔으니까요. 이걸 몇 명이 봤냐 하는 걸로 보니까 8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그래요. 예.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상 30%가 넘는 시청률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의 활약이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2017년 선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과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특히 유튜브 중에서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유튜브에 간첩을 하나, 그러니까 세작이죠. 네. 망원을 하나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어떻게 이건 우연이겠죠.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명수 기자를 하여튼 망원으로 두기 위해서 친밀하게 오히려 이명수는 취재의 목적이고 김건희는 망원을 섭외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하려고 미끼를 던지고 뭐 그러면서 그 김건희 씨의 실체를 미끼로 삼아 던진 건데 네. 이게 무속이고 점이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가 무지 많아요. 7시간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하나가 끝에 이 청와대 영빈관 얘기가 나온 거고요. 예. 이 무속이나 점이나 뭐 이런 것은 이 김건희 씨 내지는 윤 후보의 실체를 슬쩍 내지는 굉장히 열심히 보여주면서 말하자면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체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끈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7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키워드는 사실은 무속입니다. 무속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청취자 4747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김경진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본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 아내분이 했어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건 상황과 맥락과 물어보는 문답을 보고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판단을 해야죠.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처럼 기자를 상대로 해서 뭐 얘기할 때 내가 집권했으면 네. 뭐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사적인 그러니까 발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그건 똑같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걸 지금 공적으로 풀었다. 이건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한 행위를 했고 잘못했다. 네. 그런 뭐 논란은 좀 두더라도. 그건 뭐 어느 경우나 네, 똑같은 네, 거고요. 네.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령 이제 뭐 이런 거죠. 일부는 또 가령 김건희 씨가 말을 잘못한 게 있죠. 가령 뭐 안희정 지사 관련된 미투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못했고 그 부분은 사과해야 맞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보도에 나왔던 홍이나 또 유 후보가 뭐 구술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 네.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부분도 사과를 해야 맞는 거죠,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뭐 상처받은 분께 죄송하다 네. 이런 제가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해서 네. 얘기를 한 발언 같아요. 네. 근데 또 보면 어떤 부분들은 범진보 진영에서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김건희 씨가 마치 술집 여정업원 줄리를 했던 것처럼 가지고 열린공감TV나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대화 내용을 보면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목소리 그 딱 한 번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감이 딱 오잖아요,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적절하게 뭐 본인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거고 이게 뭐 누구에 따라서 어쩌다 이런 건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범진보 진영이 매번 선거에 있어서 너무 비열한 짓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사실은 범진보 진영이 이 김건희 씨가 술집 여정업원이다 또는 유부남하고 동거를 했다. 요 하나의 거짓된 사실관계를 마치 사실화시켜서
이걸로 선거를 한 방에 끝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MBC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씨 해명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 그건 당신의 말이 진실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은 해명이 쫙 됐었는데 네. 과거에도 보면 김대엽 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계속해서 그런 선거에 있어서 진보 진영이 했던 비루한 짓들의 경험이 국민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 오히려 좀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했다고 보긴 물론 추미애 장관처럼 일부 발을 조금 담그신 분이 있긴 했지만 네. 민주당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이고 극렬한 지지자들이 하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비판할 건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네. 정당하지 않은 좀 비열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폭로하는 게 맞냐. 네네. 그리고 줄리와 동거설은 해명이 됐다. 이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얘기가 그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나왔을 때 뭐 그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평가가 저하고는 전혀 다른데 너무 지금 김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산돼서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사실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크게 벌려놓은 거예요. 너무 크게 벌려놨고 그러다가 보니까 MBC가 좀 위축이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MBC가 사실 1시간 해야 될 프로그램을 20분밖에 하지 못했고 또 이게 말하자면 뭐 기자의 윤리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20분에 상당한 시간을 그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걸 해명하느라고 허비하고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최초 보도가 엄청나게 관심은 기울였다는 여러 가지 언론적 순기능도 있었지만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스트레이트 보도가 제대로 보도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번 주까지 넘어오고 또 계속해서 다른 팩트로 넘어가고 지금 이러는 건데 네. 그건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는 그 당시로서는 맞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줄리나 동거설도 해명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고 이제 저기 진보의 말하자면 독특한 수법이다 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반박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쯤 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김경진 의원께도 질문을 드렸으니까 네. 신경민 의원께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이게 참 그 측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쪽에 관여돼 있는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을 공개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나오는 추세를 보면 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어떤 뭐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유권자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비호감이나 부정적 인식도 만만치 않게 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이상하게 이번 대선이 녹취록 대 녹취록으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뭐 녹취록을 빼놓고는 이번 대선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온 거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 대 녹취록으로 가다가 보니까 물론 이게 지금 유튜브 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지상파를 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이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경기도지사 때 그 대부분의 녹취록들이 공개가 이미 됐고요. 네. 그 전에부터 문제가 돼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역사가 좀 오래된 녹취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임팩트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지율에 욕설 녹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큰 김건희 녹취록과 비교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녹취록 대 녹취록으로 붙은 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은 없죠. 이건 뭐 잘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후보들끼리 녹취록과 녹취록을 가지고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녹취록으로 이렇게 붙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김경진 의원 이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이제 후보 선출 전당대회 입구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아마 친문 쪽에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네. 그 욕설 파일을 직접 스피커를 통해서 틀었죠. 근데 실은 욕설 파일 해보면 직접 들은 사람이 그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인터넷에 링크가 올라가 있다고 그러지만 근데 이게 여성분들 중에 그걸 스피커로 육성으로 직접 한번 듣고 나면 몸서리 쳐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선이 한참 뜨겁게 또는 비열하게 대선이 진행돼서 가면 또 이미 그렇게 했죠. 보면 그러니까 그 친문 굉장히 무슨 단체 무슨 네트워크 정당 뭐 한다고 하시는 지난번에 해운대에서 들었으니까 그분들 아마 계속해서 틀고 다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역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국힘 쪽에서 튼 건 없습니다. 그건 사실 방송 불가기 때문에. 근데 자꾸 틀라고 하잖아요. 아니 틀어야 그게 되면. 그 욕설 파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파일이 지금 열 몇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형하고 통화한 거, 형수하고 통화한 거,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분 30초짜리 적나라한 욕설 이외에도 또 다른 내용의 파일들이 지금 열 몇 개가 있고 그걸 장량화 변호사가 그거를 파일 변환해서 지금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정확하게는 34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 변호사 얘기로는 아직도 많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근데 뭐 그거는 공개해 봐야지 하는 거 같고.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뭐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게 또 SNS상에 올라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뭐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과 관련되는 얘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아 몰라요? 그게 언제 나오는지 얘기 없습니까? 캠프 내에서 전혀 없습니까? 아마 최지은 부대변인한테 물어보면 알 수는 있을 텐데 그냥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는데 물어볼 걸 그랬는데 안 물어봤고.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유튜버들이 저게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분 분량의 동영상을 하루에 10만 뷰씩만 하면 한 달에 1억씩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또 가로세로 연구소 저기는 그냥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돈이 들어와요. 보면. 그래서 저 유튜버들의 돈 욕심이랄까 어쨌든 저 등살을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사실은 국민들의 가장 적나라한 서민들의 삶을 선거 기간에 보는 것도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자명하면서 양로원 가서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점심도 같이 해서 드시고 목욕탕 가서 어르신들하고 뭐 목욕도 같이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전 그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기자나 언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후보 배우자께서 좀 국민들의 또 보통 사람의 삶을 좀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뭐 지금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곧 드러내겠죠. 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 왠지 의미심장한 말씀처럼 들려가지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역공을 펼치면서 이재명 후보 도덕성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과 사범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이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신경민 전 의원님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뭐 정과 사범이라는 것
그건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건 뭐 어차피 지금 한 번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그냥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의 정가 사범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예. 대통령 임기 마치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끝나고 나서 구속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한다면 아마 낙선되고 1년 안에 구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형을 길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서 꽤나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 오늘도 아마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을 텐데 네. 오늘도 기사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넣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민영 변호사 통해서 보고서를 올렸더니 중간에 보고를 올린 팀장이 갑자기 유동규 본부장한테 불려가서 만판 깨졌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책을 당하고 넌더리를 쳤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본인은 그걸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처음으로 성남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데리고 왔고 예. 두 번째 시장할 때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데리고 왔고 경기도지사 되니까 경기도 산하의 기관장을 맡겼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이 지금 대장동 관련된 문서에 이재명 시장이 사인했던 서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봐도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 민주당의 평균적인 당원들이 워낙 뒤늦게 깨어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전당대회 날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폭락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한 템포만 열흘만 빨랐으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없었고 아마 지금은 이낙연 민주당 후보고 이재명 지사는 구속돼 있을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게 전과 사범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뭐 이렇다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해봐야죠. 네, 신경민 전님 하신 말씀. 뭐 수사해야죠. 뭐 수사를 지난번까지 지난 과거에 잘 안 됐다면 앞으로라도 수사를 해야죠. 그게 답입니까? 네, 그게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이명박 대통령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을 우리가 10년 동안 외쳤더니 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나고 10년 안에 구속됐잖아요, 보면. 그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주장하든 말든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슷한 일이 또 반복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재대 의원님이 말씀 아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양쪽에서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되는지 나중에 뭐 하여튼 수사가 결론을 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보였던 행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 일대를 뭐 메타버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유세 일정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저녁을. 네, 지금 경기도로 돌 순서입니다. 네. 오늘 큰절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과 사죄, 사과라는 단어를 6차례나 써가면서 집권당으로서 부족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인으로 봐서 수도권에 이재명 후보로서 비상이 걸린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권을 갈 차례도 됐지만 지금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지금 세대별 지역별 여기 설을 앞두고 세대별 지역별 전략을 구사해야 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사실 다 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세트로 해서 도민과 국민들한테 선을 보인 거고요. 오늘 뭐 이낙연 후보도 깜짝 출마를 했고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7인회가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꼭 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또 386 용태 문제도 나오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여러 가지 그 작전들이나 이런 게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다 나왔다 이런 표현 안에는 오늘 뭐 측근으로 불렸던 7명이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랑 같이 포함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 뭐 86세대 용태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 보면 잘 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잘한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선거 때 지금 와서 정신 차리면 조국 사태 한참 진행 중일 때 표창장 하나로 징역 3년씩 보내냐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우리 기억에 생생한데 예.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그게 표창장 하나로 징역 3년씩 보낸 거 아니잖아요. 예. 검사가 징역 보낸 거 아니잖아요. 재판만 해서 2년 가까운 긴 시간을 재판했고 변호사 여러 명의 조력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원 없이 하고 나서 판사들이 징역을 때린 거 아니에요, 보면. 예. 혐의도 표창장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해 왔던 민주당이 이제 선거 이 한복판에 네.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누적돼 있고 누적돼 있고 누적돼 있는 문제들인데.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대처. 그래서 이런 쇄신을 하겠다 또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백의종긴 하겠다 이건 지금이라도 말하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훌륭한 자세예요. 그런데 네. 정말 그걸 했어야 될 때, 정말 본질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뭘 했었냐. 네.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잊을 수는 없는 거겠죠. 신 의원님 반박 저는 뭐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문제는 이걸 이제 실천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86 용태론이 그렇죠. 진짜로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송영길 대표도 86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잘 돼서 뭐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있는 또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86에 많고 그 밑에를 받쳐주고 있는 86도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로 86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면은 용퇴는 물론이고 이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당의 체질이 지금 복잡다단한 이 첨단이 판치는 이런 국가적 문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건전한 지식인, 건전한 전문가들이 당을 들어와서 당에서 정말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후보들을 내고 좋은 공직자들을 보내고 이런다면 그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이고요. 저는 이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구체적으로 용퇴는 물론이고 용퇴를 넘어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충분히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좀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또 떠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6303님께서 얼마 안 남은 대선 훌륭한 분이 당선되고 코로나도 진정되어 우리 국민 모두 편히 살 수 있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각 캠프에서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상 1.3도라 평년보다 7.4도가 높았고 낮 기온은 8.4도